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정경욱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연휴 동안에 호우부터 쿠팡 화재까지 워낙 많은 사고들이 있어서 이 부분 간단하게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두 분, 이번 사고 이후에 관계 당국의 대응, 대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래도 발 빠르게 움직이셨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이제 소방 단계에서 최대 소방 단계를 하고 그 다음에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사실 소방 대응을 하자고 해서 전국에서 380명 정도의 인력과 140대 정도의 중장비를 포함한 차량이 지금 동원돼서 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거기에 이제 화재가 빨리 진압되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인명 피해 소식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조치는 계속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호우가 지금 같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앙 재난대책본부도 가동이 되었던데 사실 인명 피해가 있지 않게 하고 그리고 피해 이후에도 이걸 회복하는 조치까지도 좀 나아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이 건물에 가연성 물질이 워낙 많다 보니 아마 진화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행히 건물에 거주하고 계시던 분들이 200여 명이 어제 재빠르게 또 대피를 하셔서 크게 인명피해가 없는 것은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요. 빠른 진화가 이루어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소방 인력들이 동원이 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지역에서도 또 이런 재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결이 되고 또 지역도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져야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 소식을 보니까 그 건물 붕괴 위험이 있어서 소방대원들도 또 대피를 하셨다고 해요. 더 이상 인명 피해가 없이 잘 진화돼서 마무리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인명 피해 없이 또 안전사고 없이 빠르게 진화가 돼야겠습니다. 이제 전국 이슈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2년차 이끌 새 여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 등록을 마친 당권 주자들은 전국을 돌면서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했는데요. 먼저 당권 주자들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새해병이 어느새 3주기가 돼서 오늘 꼭 이곳을 들려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가고 있는데 사실 당사자들의 아픔만 남아있는 것 같아서.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개혁이 정체성입니다.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페달을 멈추면 자전거가 쓰러집니다. 부울경의 미래 전략, 발전 전략을 이재명 정부에서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 제가 생각하는 그 비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2030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는 계속 반복되는데 이제는 진짜로 좀 하자. 네, 당권 주자 4명의 목소리를 짧게 들어봤고요. 여기에 더해서 김보미 전 강진군 의회 의장까지 총 5파전의 구도가 확정이 됐습니다. 각 후보들마다 방문한 지역도 달랐고 내놓은 메시지도 조금씩 달랐는데 각자 선거 전략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김민석 전 총리의 경우에는 정부와 협력이 키워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권 2년 차고 앞으로 4년을 더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당이 집권 세력을 보좌한다는 것을 강조할 것 같고요. 직전 총리였다는 것도 큰 이력이 될 것 같고 정청래 전 대표의 경우에는 개혁이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보완해서는 나도 협력 가능하다. 이걸 이제 계속해서 내세울 것 같고요.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희생을 아무래도 강조하게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본인이 겪었던 일을 토대로 볼 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이미지를 잘 이어가지 않을까 싶고 고민정책으로는 지금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청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강보미 전 의장도 세대 교체 이런 것들 좀 키워드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게 이제 노선을 가지고 치열히 투쟁하는 건 국민들이 보기에도 좋은 경쟁이에요. 근데 이게 서로 비방을 한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과열되게 되면 국민들이 보기에 사실 여당으로서 좀 안정감을 보여줘야 되는데
되게 불안정해 보일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말씀해주신 비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지금 그 과정에서 개파 갈등 논란이 조금씩 네. 드러나고 있어서요. 뭐 송영길 의원에 대해서 자격 논란도 출마 자격 논란도 있었고 유시민 작가가 필패론을 이야기하면서 개파 갈등은 여전한 것 같거든요. 지금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앵커께서 보시는 대로 좀 과열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전당대회는 정청래 전 대표가 구성한 최고위와 당무위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되려 이제 정청래 대표 측에서 예. 이번에 룰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후보의 자격과 관련해서도 계속 논쟁을 만드는 국면이에요. 사실 김용 전 부원장과 송영길 의원의 경우에는 물론 원칙적으로는 전당대회 이전에 6번의 당비를 납부하지 못했다는 문제는 지적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당원 당규에 의해서 예외로 충분히 자격을 부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분은 수십 년간 민주당원이었고 사실 본인의 어떤 의도로 당비를 안 냈다기보다는 불가피하게 못 냈던 측면이 있다는 걸 모두가 알 텐데 이걸 가지고 또 좀 시비가 붙었던 겁니다. 이런 모습은 되려 정청래 대표에게도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유시민 작가의 발언은 계속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좀 매우 우려스러운데요. 유시민 작가께서 이야기하신 게 요약을 하면 지금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가 완전히 되지 않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부족해서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누군가를 칭찬하고 그 대통령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을 줌으로써 정계 개편을 하려고 했다는 의심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는 필연적 실패다 이렇게 단정짓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너무 과한 해석이고 오만한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의 인사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김경수 지사의 경우에도 지방시대 위원장을 그 전에 임명했었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부산시장이 된 전재수 시장의 경우에도 해수부 장관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게 다 인사에 개입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하는 건 저는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도 사실 국민과 연결된 민생범죄와 관련돼서 제한적으로 지금 보안수사권을 유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국민들 사이에서 있고 이 제도를 안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인데 이걸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다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저는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안 수사권 이야기는 그 조금 뒤에도 자세히 해보고요. 일단 당내 그 개파 갈등은 이렇게 불거졌는데 뭐 송영길 의원 얘기하는 걸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치열하게 논쟁해도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봉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상대 진영에서 보기에 이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 갈라졌던 민주당 내 그 진영이 좀 다시 봉합이 될까요? 글쎄요,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 6.3 지선선거 전부터 이미 명청대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심한 개파 갈등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난 한 3, 4주 전까지만 해도 보안수사권 관련해서도 의견이 좀 달랐던 것 같은데요. 지금 워낙 강성당원들의 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의지가 좀 강하다 보니까 마치 이 부분이 갈등이 봉합된 것처럼 모두 의견이 모여진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속내는 조금 다르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과연 당권이 정해지고 나면 그 이후에 봉합이 될 것이냐. 지금 민주당의 이런 전당대회를 이르러서 분당대회다라는 평가를 하시는 의견들도 있어요. 예, 사실 분당을 해도 마땅할 정도의 치열한 논쟁들이 오고 가고 있다고 보이고요. 이렇다면 사실 감정도 많이 상하게 될 겁니다. 선거를 거치면서. 그런데 사실 분당을 실질적으로 해낼 수 있는 어떤 명분이나 실리는 좀 부족하다고 보여요. 그렇다면 결국 심리적 분당 상태로 계속 개파적인 어떤 갈등들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의제들도 또 민주당 내에서도 계속 갈등은 지속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게 치열한 논쟁을 거쳐서 이번에 도입된 방식이 이제 1인 1표제가 골자인 선호 투표제입니다. 후보들마다 각자 유불리를 되게 치밀하게 따지고 있을 텐데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 짚어주신다면요? 일단 1인 1표제가 도입되는 첫 번째 선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은
전체로 보면 호남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당원의 대다수가 거기 있고 호남과 수도권에 집중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강원이라든지 경상도권에는 아무래도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5% 가산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당원 비중이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 그 정도로는 보완이 어렵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사실은 1인 1표제로 좀 한계로 지적되는 게 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의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토론할 어떤 기회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부여되는 반면에 일반 당원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잘 부여되지 않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다가 본인들이 접하는 정보를 가지고만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게 일단 이번에 과제라고 생각되고요. 근데 사실 이번 전당대회 중에 그것이 보완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레이스가 시작됐기 예. 때문에 이걸 최대한 유리하게 각 후보가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 그런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4년 전에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하셨잖아요. 네. 그때와 지금 비교해서 만약에 내가 출마를 하게 된다면 그 출마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1인 1표제 그리고 선호투표제 어떻게 평가하실 거예요? 사실 선호투표제는 예. 1년 전 전당대회에서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대표 후보가 2명밖에 없어서 사실 선호투표제를 큰 도입하기로 의미는- 했지만 예.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던 측면이 있고요. 근데 그 외에 시도당 선거에서는 선호투표제가 이미 있어서 예. 당원들 사이에서는 익숙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4년 전에 출마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처럼 이제 사실은 어떤 조직세가 있거나 이런 사람이 아닌 입장에서는 당원들이 제 발언을 들어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 근데 온라인 공간에서의 말은 사실 당원들이 전체 후보자 것을 잘 보기가 어려워요. 그걸 볼 수밖에 없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오프라인 전당대회에 와서 그 발언을 들은 다음에야 투표할 수 있다고 예. 하면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번 전당대회는 1인 1표제이기 때문에 대의원 대회에서조차도 대의원들이 다 이미 투표를 한 채로 대의원 대회에 옵니다. 그러면 후보자들의 발언에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수기가 더 어려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음을 정해둔 사람들 외에 사람들의 정보를 들을 이유가 없어진 상황이라서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어쨌건 제가 만약에 후보자였다고 하면 이번 정부가 이제 나머지 4년을 어떻게 이끌어갈 건가와 관련돼서 이목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전당대회 전체판은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가 없는가 정도로 좀 머물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많이 아쉽습니다. 네, 그 전당대회 판 안에서 또 계속해서 오르내리고 있는 주제가 보안수사권인데 일단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보안수사권 폐지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반발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요.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토론이 성사가 됐었다가 갑자기 취소가 됐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토론회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인으로 보았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보안수사권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또 여론에 반영시킬 수 있는 과정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단순히 민주당에서 진행하는 정책이다라는 취지에서 보안수사권이 폐지되는 것은 사실상 우리나라 사법체계, 특히 형사사법체계에 아주 큰 공백이 생길 수도 있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토론회가 열려지지도 못한 것은 예. 아마도 이건태 의원이 당원들의 당부에 의해서 열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속내에 아마 답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 보면 보안수사권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경찰 수사만으로 수사 독점이 어떠한 폐해를 가져올 것이며 그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부작용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요. 우리가 장윤기 사건에서 지금 지난 한두 주간 굉장히 무서운 결과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께서 아마 그 결과를 보시고 지금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도 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견해가 지금 60%가 넘는 걸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민의 민의가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민주당에서 당연히 이거를
어떤 정치 보복의 차원에서 밀어붙인다고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토론회가 무산된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오히려 토론회가 무산됨으로 인해서 보안수사권 폐지가 오히려 부작용이 훨씬 더 많다는 점을 드러낸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그 22일로 방송사까지 정해졌던 상황에서 이렇게 취소가 된 모습을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좀 뭔가 피하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시겠죠. 근데 저는 토론회 취소한 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민주당 내에서 아직 안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론 이제 무소속 의원이시긴 하지만 국민의힘 분들과 토론은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법사위가 열리면 거기서 토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순이 남아있기 때문에 굳이 번외로 민주당 내에 안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적 토론을 하는 건 뭐 적절하지 못했다. 예. 지금 단계는 어쨌건 이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큰 흐름 속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구조적으로 분리한 상태지 않습니까? 근데 몇 가지 쟁점들이 남아 있는 그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과정인데 이것은 민주당 내에서 일단 안을 만든 다음에 토론을 이어나가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국민의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연일 장외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재연절 행사엔 참석하지 않고 올림픽공원 집회에 나갔고요. 부정선거 구호를 외치면서 또 뭐 이재명 대통령 또 뭐 민주당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손팻말을 들어서 또 이슈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런 장 대표의 장외 여론전 행보를 두고 당 내에서도 이야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그 사실 재헌절 행사라는 것이요, 우리 헌법이 제정이 되고 그 헌법적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실천해 나가자라는 것을 되새기는 그런 행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지금 6.3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참정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고요. 더욱이 민주당에서는 지금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을 하고 또 법사위원장도 국회 관행과는 무관하게 상반기에도 민주당에서 하반기에도 또 역시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법사위원장을 독차지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실 입법 폭주, 입법 폭거를 위한 것이고요. 이것은 의회 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 당에서는 원내대표는 이 행사에 참석해서 이러한 의식을 함께 하고요. 또 당대표는 현장에 나가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오히려 실질적으로 재헌절의 의미를 더 되새긴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당대표가 너무 외부의 행사에 몰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현장에 가보시면 우리 국민들 또 청년들이 너무나 많은 열렬한 지지를 보내주시고 국민들이 원하는 형태의 이런 선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것이 우리가 지금 계속 의회 내에서 의원들이 위임을 받아서 임의로 본인들의 판단에 따른 어떤 의회를 이루어 가던 것에 앞서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직접 민주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지금 야권에서도 차기 당권 둘러싸고 신경전 벌이고 있는데 특히 지난주에는 안철수 의원과 또 한동훈 의원이 설전 벌이는 모습들이 좀 눈에 띄었었거든요. 상대 진영에서 보기에는 현재 모습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차기 당권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지금의 당대표가 물러난다는 전제지 않습니까? 그걸 스스로 인정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일단 들고요. 앞서 이야기되었던 재헌절 행사에서 야당 대표가 참석하지 않고 사실 장외 집회라고는 하지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집회에 갔습니다. 이건 저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이제 여야가 많이 싸우더라도 3.1절 행사나 광복절 행사, 재헌절 행사 같은 경우에는 함께 만나서 그래도 좀 교점을 찾으려고 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런 예외까지 두면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저는 뭔가 주장하고 싶은 게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다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참정권 훼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이 있을까요? 민주당 내에서도 국정조사를 함께 하고 있고 특검까지 받자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 부정선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심각한 일이 있었다면 그 근거를 좀 제시해서 저희를 설득해야 될 문제이지, 그것에 동조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말로 부정선거다라고 주장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젠가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선거 개입을 발표했던데 그걸 보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말로 정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주장을 하려고 하면 그런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 근거도 없이 주장한다고 하면 그냥 민주주의를 흔드는 행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행동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요거에 대해서 잠시 조금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말씀하시기를 부정선거라는 것이 굉장히 음모론적인 단어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사실 지금 우리가 국정조사를 하면서 밝혀진 사안들을 보면 이 부실 선거 관리가 거의 부정선거에 가까울 정도로 선관위 직원들의 어떤 이 부패와 또 직무유기에 가까운 이런 행태들이 지금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부실 선거가 결국 부정선거와 동일할 정도의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지 기존의 음모론자들이 말하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프레임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사태의 본질을 가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근거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국정조사만 하더라도 충분히 이 선거가 제대로 치러진 것이 맞는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검을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받겠다고는 하지만 특검이 원래 원칙이 뭡니까? 지금 여당 혹은 정부의 인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 이 수사기관이 정부에서 그 인사권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외부 인사로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야당에서 추천하는 특검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특검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관철시키기 위해서 장외투쟁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장외투쟁은 민주당만 했던 것은 아니고요. 야당도 할 수 있다, 국민의힘도 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정경욱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전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